그 돈 주고 이 땅을 왜 사요? 미쳤어요? 2009년 당시 200억가량의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국 정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 땅은 200억은커녕 10배를 더 줘도 매입이 어려울 지경으로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 땅을 왜 구입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부동산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어요. 부동산 디벨로퍼는 땅의 가치를 측정하고 해당 땅을 개발하기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성공적이었던 프로젝트는 2009년에 있었는데요. 아직도 2009년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울린 전화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즈의 CEO가 갑자기 불러 맨해튼 32번가 부지 분석을 맡겼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수석 디벨로퍼로 일하고 있었지만 정부 요청에 의한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의아했죠. 알고 봤더니 한국 정부의 요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정부라는 말을 듣자마자 의뢰서를 펼쳐봤고 해당 부지에 한국문화원을 짓고 싶다는 내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곧장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를 펼쳤죠.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던 590제곱미터의 부지였는데 위치가 너무나 특별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가까이 있었고 지하철역도 바로 연결되어 있었죠. 게다가 코리아타운과도 가까워서 한국 문화를 알리기에 최적의 입지였어요.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지의 잠재력에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류 열풍이 불고 있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부지가 가진 가능성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특히 주변 상권 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코리아타운의 매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동인구를 분석했죠. 놀랍게도 금융위기 속에서도 이 지역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식당들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K뷰티 매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이 부지는 금광과 같았습니다. 지난 30년간의 맨해튼 부동산 가격 변동을 추적해보니 이 지역은 한 번도 가치가 하락한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9.11 테러 이후에도 회복이 가장 빨랐던 곳이죠. 한국 정부의 보는 눈은 놀라웠고 투자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부사장 마이클 앤더슨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는 제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죠. 동양인들의 감상적인 발상이라고요. 한국 정부가 헛발질하는 거라고 주차장 수익이 안정적인데 왜 위험을 감수하냐는 거였습니다. 앤더슨은 회의 내내 제 분석을 깎아내렸어요. 금융위기 때 이런 큰 투자는 미친 짓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맨해튼의 부동산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투자할 때라고 설명했어요.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펼쳐놓고 접근성을 설명했고 주변 상권 분석 데이터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죠. 그러자 앤더슨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료를 뒤적이며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하자 이번에는 인신공격을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계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한다며 전문성이 결여된 분석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다른 임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계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문화적 이해도가 비즈니스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죠. CEO는 결과가 어찌됐든 우린 돈 받고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라고. 한국 정부가 헛발질을 하든 말든 할 일을 하자며 회의를 마무리하셨죠.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맨해튼의 빌딩 숲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는데 그 붉은 빛이 마치 저의 확신을 응원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멋질까 상상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닌 문화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앤더슨의 편견 어린 시선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저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해주는 일뿐이었죠. 다음 날 현장에 직접 들러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둘러보던 그날, 우연히 발견한 낡은 간판 하나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간판에 흐릿한 글씨가 벽돌 사이로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0년도 더 된 아버지의 세탁소 흔적이었죠.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세탁소를 했던 기억은 있었지만 이곳이었을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어릴 적 매일 세탁소에서 시작된 하루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문을 열었어요. 맨해튼의 비즈니스맨들이 출근하기 전에 와이셔츠를 찾아가야 한다며 늘 서둘러 일을 시작하셨죠.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곤 했어요. 벽돌 틈에 남은 앵커볼트 자국을 손으로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때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나무 선반이 있었어요. 드라이클리닝된 옷들이 반짝반짝 걸려있던 그 선반에서 늘 특유의 세탁 냄새가 났었죠.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힘들었지만 20년 전 그날의 기억만은 선명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였어요. 하루아침에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세탁소 운영이 힘들어졌죠. 세제값은 올랐는데 세탁비는 올리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는 세탁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고작 15살이었지만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간판을 떼시던 날의 쓸쓸한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자리에는 허름한 주차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1,580만 달러에 매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언론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금융위기 때 무리한 투자라는 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부동산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세탁소가 있던 이 거리는 당시에도 한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았죠. 지금도 코리아타운은 여전히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현장 조사를 위해 주변 상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를 기억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셨어요. 세탁소 박사장 딸이 이제 이런 큰 회사 디벨로퍼가 됐다며 기뻐해 주셨죠.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곳에 한국문화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반겼습니다. 투자 가치를 분석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이 부지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한때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이 새겨졌던 이곳에 이제는 당당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랜드마크가 들어설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더욱 꼼꼼히 자료를 준비했어요. 주변 부동산 시세 변동 추이부터 향후 개발 가치까지 하나하나 분석했죠. 수치로 보면 1,580만 달러는 결코 높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위기로 인한 기회였어요. 그날부터 더욱 업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매일 야근하느라 바빴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앤더슨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책상은 늘 깔끔했는데 유독 그날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죠. 무심코 본 서류의 헤더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개발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서류에는 맨해튼 32번가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는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앤더슨은 이미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몇 차례 미팅을 가졌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제 의견에 그렇게 비아냥거렸던 것도 전부 그 자리에 카지노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다음 날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근처 노인회관을 방문했는데 할머니께서는 저희 팀 말고도 다른 양복 입은 사람들이 수없이 해당 부지의 사진을 찍고 측량을 하고 돌아갔다고 했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여기에 한국문화원이 지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냐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할머니께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친구분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할머니라고 평생 한글 학교 하나 세우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셨어요. 이민 온 후손들이 한글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치셨대요. 추운 겨울에도 더운 여름에도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아이들을 모아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김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실에서
한글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꼭 그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대요.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여기 문화원이 생기면 우리 이민 온 후손들이 이곳에서 한글을 배울 수 있을 텐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냐고 여쭤보셨죠. 만약 앤더슨이 계획하는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이 지역 전체가 황폐화될 게 뻔했습니다. 노인회관을 나서는데 할머니들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얘기와 매주 토요일이면 울려 퍼지던 한글 수업 소리,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들까지, 그 모든 게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밤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폭로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카지노 개발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비밀 미팅 일정표, 그리고 개발 계획서까지 하나하나 복사해 두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앤더슨의 비밀 계획을 모두 공개했고 이 부지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무조건 해당 부지를 매입할 거라고 얘기했죠.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앤더슨의 계획이 회사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는 걸 인정했고 한국 정부의 매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결국 앤더슨은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야 했습니다. 저는 부지 매입 과정을 진행시키면서 동시에 건축 설계사를 찾아봤어요. 한국적인 느낌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했죠. 그런데 그때 한국 정부에서 최지혁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프로젝트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주무관은 맡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설계도 일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죠. 솔직히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워낙 돈이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일에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받아온 설계도를 보고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본 순간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도의 통유리 외벽이 마치 한복의 곡선처럼 우아하게 휘어져 있었죠. 햇빛이 비치면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곡선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도를 자세히 살펴볼수록 놀라웠어요.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각 층마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지하 2층은 200석 규모의 공연장이 들어서고 지하 1층은 전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공연장 천장은 전통 처마의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어요. 1층 로비는 25m 높이의 보이드 공간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통해 한옥의 마당처럼 하늘이 보이도록 했죠. 2층은 정원이 있는 전시 공간, 3층은 한글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시던 한글 학교는 4층에 자리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5층 세미나실이에요. 전통 마루의 구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좌식과 입식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설계했죠. 사무 공간도 한국의 미를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설계도를 보면서 최 주무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이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문화원이었거든요. 최 주무관이 소개한 건축가들과 미팅을 하면서 더욱 놀라웠어요. 그들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처마의 선, 기둥의 비례, 창호의 패턴까지 하나하나 한국적 정서를 담았다고 해요. 특히 통유리 외벽은 혁신적이었습니다. 낮에는 투명한 유리를 통해 내부의 한국적 공간이 드러나고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으로 한복의 곡선이 맨해튼의 밤하늘에 부드럽게 새겨질 거라고 했어요. 마치 한복을 입은 듯한 건물이 될 거라고 했죠. 복도마다 설치될 미디어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사계절, 전통 문양, 현대 미술을 디지털로 구현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했어요. 관람객들은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하게 될 거라고 했죠. 놀라운 건 그 설계를 맡은 건축가들이 모두 외국인이었는데 한국 문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연구와 사랑으로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2020년 3월의 어느 날 아침 공사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라면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뉴욕을 강타했고 도시 전체가 봉쇄되면서 건설 현장도 중단 위기에 처한 거였죠. 현장 소장은 안전수칙 때문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 때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다른 현장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공사를 재개하고 있는데 우리 현장만 계속 제자리였습니다. 알고 보니 앤더슨이 또다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죠. 최 주무관은 서울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건설 현장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죠. 그의 이야기를 현장에 적용해 다시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은 보건당국에 우리 현장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 신고를 넣었어요. 심지어 익명의 제보자를 동원해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공사 재개를 앞두고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계속 만들어냈죠. 더 놀라운 건 현장 인부들을 빼가려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앤더슨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건설사를 통해 우리 현장의 핵심 인력들에게 더 높은 일당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부들을 유혹하려 한 거죠. 매일 아침 텅 빈 현장을 바라보는 일이 고통스러웠어요. 멈춰선 크레인과 덮여있는 자재들 그리고 적막한 공사장까지 모든 게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될수록 예산은 초과되고 결국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죠. 어느 날은 현장 게이트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검사가 미흡하다고 신고한 거였습니다. 재검사를 받기까지 최소 2주가 걸린다고 했죠. 분명 그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예요. 그러자 최 주무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그는 한국의 건설사들과 화상회의를 주선했습니다. 방역과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노하우를 전수받았죠. 현장을 구역별로 나누고 인원을 분산시키는 방식부터 작업자들의 동선 관리까지 세세한 지침을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현장 인부들도 쉽게 이해하고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최 주무관이 가져온 K방역 건설 현장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는 이 매뉴얼을 영어로 번역해 뉴욕시 당국에 제출했어요. 우리의 방역 계획이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앤더슨이 시 당국에 우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제기했을 때도 최 주무관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어요. 결국 시 당국도 우리의 방역 계획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현장 인부들의 이탈을 막는 것도 최 주무관의 아이디어였어요. 그는 한국처럼 작업자들에게 위험 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인부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보상하자는 거였죠. 그와 동시에 최 주무관은 법무팀과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의 허위 신고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시 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우리의 안전관리 체계를 인정받았죠. 마침내 6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어요. 첫날 아침,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앤더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 현장의 단합력은 더욱 강해졌죠.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상보다 공정이 늦어졌지만 오히려 현장을 더 끈끈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공사가 재개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게까지 서류를 검토하던 최지혁 주무관과 마지막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15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위해 헌신한 그에게 문득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죠. 처음엔 대답을 망설이던 최 주무관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해외 발령으로 일본 도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당시만 해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었죠. 학교에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그는 매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한국에도 텔레비전이 있냐고, 집에서 김치만 먹고 사냐고. 어떤 아이들은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며 놀리기도 했답니다. 가장 괴로웠던 건 문화 수업 시간이었다고 해요. 일본의 전통 문화를 배우는 시간에 자신의 나라 문화를 소개해달라는 선생님의 요청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괴롭힘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날은 다 같이 보는 교과서에
임진왜란이 문화교류로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결심했다고 해요. 언젠가는 꼭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한국인임이 자랑스러워지는 그날까지 힘쓰겠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맨해튼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달라졌다고요. 한국의 모든 것들이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닌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 문화원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해요. 최 주무관은 문화원 건물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뉴욕 한복판에서 당당히 한국 문화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더 이상 어떤 아이도 자신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이에요. 최 주무관의 어린 시절 상처가 오히려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되어 돌아온 거죠. 그렇게 순탄하게 마무리될 줄 알았던 어느 날 더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중국의 거대 부동산 재벌 그룹 진룽이 우리 부지 매입을 시도한 겁니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투자한 금액의 2배를 제시하며 강하게 압박해왔어요. 부지 매입을 앞두고 진룽그룹의 부회장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던 날이었어요.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오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금액의 2배를 주겠다면서 이민자들이 운영하던 허름한 세탁소나 식당이 있던 자리에 무슨 문화원이냐며 비웃었어요. 순간 1980년대 초반 어느 추운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세탁소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그날도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월스트리트 직원들의 와이셔츠를 아침 일찍 전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중국계 사업가가 찾아와 세탁물을 돌려달라며 큰 소리를 쳤어요. 자신의 실크 셔츠가 망가졌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배상금을 요구했죠. 사실 그 셔츠는 이미 오래되어 낡은 것이었는데도 새 옷이었다며 우겼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부족한 영어로 설명하려 애쓰셨지만 그 사업가는 더욱 거세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 같은 이민자들은 이런 고급 옷을 다룰 자격도 없다며 무시했다고 해요. 결국 아버지는 한 달 수입을 모두 털어 배상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소주를 드셨어요. 하지만 다음 날도 어김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 세탁소 문을 여셨죠. 진룽 부회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매입 제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가 발견한 건 앤더슨의 오래된 비리였죠. 2년 전 일본의 파친코 그룹과 손을 잡고 이 부지를 카지노로 개발하려 했다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중국 자본과 손잡고 다시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룽그룹이 제시한 매입가는 실제 시장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았어요. 최 주무관의 조사 결과 이 부지를 초고층 카지노 단지로 개발해 중국 자본 세탁의 거점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앤더슨은 교묘하게 움직였어요. 진룽그룹의 고위 임원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우리 회사의 내부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며 매각을 유도하려 했죠. 위기의 순간은 어느 날 아침에 찾아왔어요. 진룽그룹의 회장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매입가를 3배로 올리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최 주무관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앤더슨이 진룽그룹으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아왔다는 계좌 내역이었어요. 게다가 일본 파친코 그룹과의 거래 내역도 함께 발견됐죠. 모든 증거를 들고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최 주무관은 앤더슨의 2년간의 비리를 상세히 보고했어요. 일본 기업과의 유착관계, 중국 자본과의 검은 거래, 회사 기밀 유출까지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은 즉시 앤더슨을 해고했어요. 15년간 회사를 위해 일했다는 그의 항변도 소용없었죠. 이번이 2번째였고 비리의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앤더슨은 씁쓸한 표정으로 회사를 떠났고 진룽그룹의 매수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부지가 단순한 땅이 아닌 한국 문화의 상징이라며
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문화원 건립에 더 큰 의지를 보여주었죠. 최 주무관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담담히 미소 지었어요. 한국 문화의 자존심을 지켜낸 것도 기쁘지만 검은 자본의 유혹을 이겨낸 것이 더 값진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문화원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죠. 그날 이후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우리가 짓는 건물이 단순한 문화원이 아닌 한국의 자존심을 지켜낸 승리의 상징이 된 거니까요. 앤더슨이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어느 날 공사장 앞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문화원 건설 현장을 배경으로 틱톡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SNS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된 거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SNS 유행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최지혁 주무관이 보여준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 드라마와 K-팝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대요. 그러던 중 뉴욕의 한인 2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문화원이 완공되면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싶다며 지금부터라도 돕고 싶다고 했죠. 이들의 열정은 놀라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공사장 주변에서 한국 문화 소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K-팝 커버댄스 공연부터 한식 시식회까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알렸죠. 처음엔 10여 명이었던 참가자가 수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콜롬비아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문화원 설계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NYU 예술학과 학생들은 한국 전통 문양의 현대적 재해석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어요. SNS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죠. 공사 과정을 담은 타임랩스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고 문화원 완공 후 운영될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K-드라마 촬영 장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이 화제가 됐어요. 젊은이들의 참여는 공사 현장의 분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작업자들은 자부심을 갖게 됐고 공정률도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건물이 아닌 문화의 상징을 만들고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최 주무관의 제안으로 디지털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MZ세대들의 한국 문화 체험 사연을 모아 건물 기초석에 저장하기로 한 거예요. QR코드만 찍으면 그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했죠. 어느 날은 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셨어요. 손녀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문화원이 생기면 함께 오고 싶다고 하셨대요. 3대가 함께 한국 문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고 하셨죠. 이제 공사장 가림막은 거대한 캔버스가 됐어요. MZ세대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전통 문양과 현대 아트를 접목한 작품을 그렸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포토스팟이 됐고 뉴욕 미술계에서도 주목받게 됐습니다. 이윽고 개관식 날 아침 문화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로비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한 할머니가 눈에 띄었죠. 40년 전 처음 뉴욕에 오셨다는 김영옥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화원의 벽을 쓰다듬으셨습니다. 1970년대에 뉴욕에 처음 왔을 때는 한국말을 하는 것조차 눈치 보였다고 하셨어요. 작은 세탁소에서 시작해 자녀들을 키우느라 힘들었던 시절을 떠올리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지하 공연장에서 풍물놀이가 시작되자 할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피어났어요. 사물놀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어깨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들었던 장단이 그리웠다고 하셨죠. 2층 체험장에서는 떡매치기가 한창이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떡매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설날이면 항상 가족들과 함께 떡을 만들었다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손주들은 처음 해보는 떡매치기에 신이 났어요. 3층 도서관에 들어서자 할머니는 한글로 가득한 책장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주말마다 손주들을 한글 학교에 데려다주며 꿈꿨던 날이 드디어 왔다고 하셨습니다. 한글책이 가득한 도서관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하시며 눈물을 훔치셨죠. 4층 한식 체험관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어요. 할머니는 김치 담그기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외국인들이 할머니의 솜씨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고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셨죠. 점심시간 할머니는 문화원 식당에서 손주들과 함께 떡국을 드셨어요. 40년 전 처음 뉴욕에 왔을 때는
떡국떡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전통놀이 한마당이 벌어졌어요.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윷놀이를 하셨습니다. 윷가락을 던질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할머니의 눈가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죠. 저녁 무렵 할머니는 문화원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셨어요. 3대가 함께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찍으시며 이제 우리도 뉴욕에 자랑스러운 문화원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고생 많았다며 이제 우리 후손들은 당당하게 한국인임을 자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이제 매일 아침 문화원 문을 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할머니의 눈물에 담긴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야 꽃 피운 자부심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우리 이민자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공간이 된 거죠. 해가 저물어도 문화원은 밝게 빛났어요.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뉴욕 한복판에 우리의 자부심을 세운 거예요. 15년의 긴 여정이 이토록 값진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모두가 욕하던 땅을 매입했던 한국 정부의 결정이 큰 가치로 돌아왔는데요. 미국에 가면 꼭 한번 문화원을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생각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